저는 정신과 의사가 된 지 40년 됐습니다. 예, 환자들 많이 왔네요. 예, 눈만 뜨면 정신분열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이런 환자들 많이 봤어요.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이게 지독한 거거든요. 이 환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차라리 뼈가 하나 부러져 버리면 낫겠다고. 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뭐 잠은 안 오고 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집안은 망할 것 같고 나는 한없이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고 절망적이고 이게 마음에 막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 너무너무 짠해요. 너무나 불쌍하고. 제가 의과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의과대학 교수 생활도 한 30년 했어요. 근데 주된 관심은 뭐였냐면 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는가? 왜 우울증이 걸릴까? 왜 정신질환에 걸릴까? 그것이 제 관심이었어요. 계속 그 연구를 했죠. 논문도 한 150편 썼고 책도 한 8권 쓰고 계속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찾아냈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게 뭐였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우리 몸을 막 괴롭히면 몸에 병 나잖아요. 그러듯이 스트레스가 마음을 막 괴롭히거든요. 그 마음을 막 괴롭히면 마음이 병이 나요. 그래 그 뒤로부터 이제 환자가 오잖아요. 환자가 오면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언가 이유가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마음을 탁 열어놓고 쫙 이야기하다 보면 그 원 스트레스가 딱 나와요. 괴롭게는. 그러면 나서 불어. 예, 환자가 나서 불어. 그 약도 별로 안 쓰고 그래도 나서 불어요. 그게 내가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예, 환자가 나서게 막 소문이 나갖고 그래갖고 나한테 진찰을 받으려면 1년 반씩을 기다려야 돼. 대학병원에 이제 전남대학병원에서 1년씩 반씩. 기다리다가 그냥 나서본 사람도 있어. 응. 그래서 막 이제 주로 내가 이제 스트레스 찾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병이나 가령 예를 들자면 정신과에 막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 때문에 신경성 질환들 막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불면증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부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 제일로 많은 게 뭐냐면 남편이 바람 피운 거예요. 예. 그 남편들이 그 속 없는 짓거리들을 해갖고 죄 없는 부인들이 그 고생을 시키더라고. 예. 근데 참 내가 의문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A라는 부인은 정신분열이 와버려. 내가 여러 사람 치료했어요. 예, 남편 바람 피워갖고 정신분열이. 한 부인은 굉장히 정숙한 그 교양 있는 좋은 집안의 분이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예, 그 남편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출장 갔는데 거기서 그런 나쁜 짓을 했단 말이요. 그래갖고 들켰어. 부인이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그런 짓을 하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신뢰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판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뭣도 못해. 예, 그 정신이 혼란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이렇게 건강한 거지.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못 살아.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질 것을 의심하는 부인네들이나 그런 성도들은 지금 못 앉아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뻔뻔하이들 앉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으니까.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 갖고요. 살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심야 우등 고속이 처음 생겼습니다. 심야 우등 고속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심야 우등 고속을 타고 광주로 가요. 광주로. 그때는 4시간 반씩 걸렸어요. 광주로 가요. 근데 보니까 막 다들 막 코를 골고도 자더라고 다. 근데 내 자리가 앞자리였거든. 저 앞에 버스 앞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기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 보여. 갑자기 의심이 벌컥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고혈압 아니다냐? 고혈압 환자들 탕 터지면 그냥 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거든. 자동차는 그냥 몇 바퀴 굴러버려 그냥. 그런 환자를 내가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응급실에서. 뇌졸중.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불안해 갖고. 자꾸 기사 그 눈치만 이렇게 보고. 그러다 이제 내 마음을 추스렸죠. 에이, 다 건강 체크랑 다 하고 회사에서 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잠을 이렇게 좀 청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번쩍 나냐면 간질병 아니다냐? 아는 것이 병이라고. 간질병은 순간적으로 몇 초간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핸들 놓쳐버리면 이제 가버린 거예요. 4시간 반 동안 나 한소금도 못 잤어요. 예. 어쨌든 남편을 믿었는데 믿을 수가 없게 되니까 분열이 와가지고 이 부인네는 막 빨가벗고 막 굉장히 추운 날 25분 걸리는 언니 집까지 막 빨가벗고 걸어가고 그래갖고 막 놀래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환자는 이제 한 달간 입원해갖고 좋아졌어요. 예. 다 좋아져갖고 지금 잘 살아. 걱정들 말아요. 잘 살아. 근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스트레스에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 분열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인들은 쌩쌩해. 전혀 끄떡없어. 에이구 저 못난 인간. 저 인간을 내가 걷어줘야지. 누가 걷어줘? 그러면서 그냥 데리고 살아 그냥. 그때 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가는 데마다 병을 일으켜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책도 보고 막 연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딱 찾아냈어. 아, 이거구나. 자존감. 자존감이란 것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거든. 예.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높은 자존감이. 내가 나를 못난이 쓰레기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다른 말로.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워도 물론 속이야 뒤집어지고 못 살겠지. 그래도 병은 안 오더라고. 근데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 이거를 정신의학에서는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탄력성. 여러분 공이 탄력 있는 공은 땅 떨어뜨리면 통 튀어 올라오죠. 오뚜기 같이.
근데 독댕이는 딱 놓으면 그냥 덜부닥 튀어오르지 못하죠. 탕 튀어올라야지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는 이쪽에서만 강의하면 이쪽에서 소외감을 느껴. 그 뒤로부터는 이제 내가 강의가 아니라 내가 치료를 할 때 주로 내 관심은 자존감 문제였어요. 네, 자존감. 이 자존감이 높아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존감이 언제 생기냐면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이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어떤 엄마 아빠였느냐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결판이 난다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왔어 내가. 예.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우리 새끼들 자존감 높은 새끼들로 키워야 돼요. 예. 나는 딸 하나 아들 둘인데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우리 새끼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어야 된다. 예. 늘 남 앞에서 막 기죽고 그런 애들이 안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면서 애들 키웠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자존감 높은 애들로 키워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볼까요? 제가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이건 책 표지인데요. 책 표지인데 스펙보다 중요한 내 아이의 자존감. 예,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내 아들도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공저로 이 책을 썼어요. 예. 근데 이 얘기 자존감이 높아 보이죠? 자신 있어 보이죠? 이 얘기. 예. 자,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냐면 엄마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식들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빠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식들의 자존감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논문을 이 그래프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거 EBS에서 이거 강의했어요. 대물림하는 자존감 그래갖고 대물림하는 자존감. 엄마의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요. 엄마의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자기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예. 이 자존감하고 자만심하고는 달라요. 자만심은 모든 사람을 다 지 발 아래 깔고 지배해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자만심이요. 성경에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요.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당신도 한 인간으로서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회사에서 승진도 빨리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부모에게 애들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낮은 자존감을 대물림한다는 그림인데 내가 미국에 강의를 갔어요.
여기 강의를 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중년 어머니가 중학생 아들을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학교를 안 가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막 아버지하고 막 싸워. 등치가 지 애비보다 더 커요. 중학생이. 그리고 막 아버지를 막 그냥 아버지가 뭐라고 나무라면 막 들들고 막. 그리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것은 희망도 없으니까 학교도 안 간다고 그러고 학교도 안 가고 지구석에만 틀어 밖에서 막 게임만 하고 앉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가 저렇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버지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아버지예요. 어떤 열등감이면 집안 열등감, 집안. 이 열등감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많거든요. 우리 집안은 가난했어. 우리 집안은 농사꾼 집안이야.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 우리 어머니는 뭐 어땠어. 우리 아버지는 노름꾼이었어. 뭐 이런 자기 집안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죽으라고 공부를 해갖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탁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회복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은 그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집안 열등감은 계속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부인하고 이민을. 그래갖고 거기서 미국에서 되게 이제 한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야채 장사하고 그다음에 세탁소 많이 하거든요. 이 세탁소를 해갖고 굉장히 성공을 해버렸어요. 세탁소를 해갖고 막 체인점을 막 갖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막 집도 막 굉장히 좋은 집에다 차도 미국 사람들도 막 타고 다니기 어려운 그런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막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그래도 이 열등감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너는 하버드에 가야 된다. 그래 아들을 막 그 아들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요. 애가 잠시도 놀들 못해 그냥. 조금이라도 놀면은 막 그냥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냥 두드려 패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냥 순종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아버지가 때리면 막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말이죠.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아버지 열등감이 자극돼서 그러더라고. 가령 애가 이제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져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이리 와. 그래갖고 막 몽둥이로 때려요. 그럼 애가 막 몽둥이를 잡고 막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세탁소나 하고 있으니까 애비가 애비를 안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세탁소에서도 성공한 세탁소에 있으니까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래갖고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낮은 자존감이 아들한테 대물림 돼갖고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거를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고. 무리한 요구를. 엄마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애를 써요. 애를 써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높으니까 미끄러져.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불량품이구나. 어머니가 바보 같은 자식 왜 그렇게 공부도 못하냐? 그렇게 하면 나는 어머니 사랑받을 수 없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나는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안정이 돼야지 아이한테 무리한 요구를 안 하게 되고 무리한 요구를 안 해야지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 과정이에요. 엄마 아빠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물림하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자, 그럼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자존감이란 건 무엇인가? 좀 이렇게 내려온 게 좀 이상하죠? 이렇게 가까울수록 의사소통이 잘 돼요. 자, 보세요. 자존감이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자존감이에요. 내가 나한테 몇 점 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합격점을 주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나한테 불합격점, 낙제 점수를 주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하세요. 시작.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옳지. 옳지. 한 번 더. 시작. 자, 책 읽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좀 자, 손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다독거려줘. 자신을 이렇게 다독거려. 이거 자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꾸 다독거려 줘야 돼요. 인간은 너무 마음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요. 남들은 이렇게 다독거려 주지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시작. 옳지.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이쁘구만. 아주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심한 놈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보석이죠.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고 호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깨진 콜라병은 쓰레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깨진 콜라병은 안 좋아하죠. 이걸 자존감에다 그대로 옮겨놓으면 자기 자신이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구상에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날 때, 대인관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보석은 다 좋아하니까 나한테 호감을 느낄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해요. 반대로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쓰레기를 볼 때 혐오감을 느끼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가까이 가면 혐오감을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을 갖는다고. self-worth, 자기 가치감.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무가치감을 해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참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세상을 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합니다. 지금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옆에 사람들은 몰라. 근데 자기는 알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혐오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아까부터 지금 자꾸 신경이 쓰여요. 막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신경이 쓰냐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옆에 앉은 것을 지금 뭐 엄청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어찌 내가 이런 인간 옆에 앉았다냐. 쌍꺼풀도 아니네 그냥. 꼭 그럴 것 같아 그냥. 예.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꾸 저쪽으로 외면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했구나. 내 옆을 떠나서 저쪽으로 자리 옮기려고 지금 자리 보노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냥 누가 그렇게 실제로 옆 사람이 그러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야. 자기 혼자 시나리오를 쓰고 앉았어 그렇게. 근데 그게 꼭 이 자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부형들 모이는 회식 자리에 가도 거기서도 그러고, 응? 여전도회 모임 가서도 그러고, 구역 예배에서도 그러고, 옆에 앉은 사람 신경 쓰느라고 그냥 극도로 피곤하다고 그냥.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저녁 때 집에 가면 그냥 녹초가 돼요. 그냥 파김치가 돼. 피곤해갖고 괜히 신경 쓰느라고. 이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인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가령 며느리가 이제 왔어요. 며느리가 왔는데 시집을 와서 이제 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한테 혼났어. 음식을 못해. 음식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뭘 받아갖고 시집을 왔냐? 정말 한심하다 너. 그런 말 들었을 때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하고 낮은 며느리 반응이 달라. 자존감이 높은 며느리는 이런 생각이 탁 떠올려. 그 순간에 어머님이 지금 나를 몰라서 그래. 차츰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하실걸? 자존감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연히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직장 생활 하느라고 요리를 못 배웠어요. 어머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그리고 신랑 좋아하는 것도 음식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며느리를 미워할 시어머니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가 문제다고. 자존감이 낮은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혼나. 음식도 못하고 가정교육을 뭘 배워서 시집을 한다 그냥 도대체. 이런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딱 생각나요. 아, 어머님이 드디어 나를 알기 시작했구나. 이런 며느리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네 하실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거야. 나를 싫어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무서워져요. 시댁에서 전화 오면 막 못 받아요. 시댁에 행사 있으면 직장에 일 있다고 핑계대고 안 가버려. 시어머니를 자꾸 피하니까 시어머니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시어머니하고 그런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고. 전도사님하고도 그러고 목사님하고도 그러고 이 집사하고도 그러고 김 집사하고도 그러고 대학 다닐 때는 동아리 선배하고도 그러고 번번이 나를 무시해. 나를 싫어해.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도 싫어할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죠. 자존감. 그래서요, 이만하면 나도 쓸만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을 늘 자기한테 확인시켜 줘야 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예. 자, 다음.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 대인관계가 좋아요.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 애들하고 잘 지내요. 금방 친해지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애들하고 친해지지를 못해요.
애들이 놀러 오면 막 뒷방으로 가서 숨어불고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예.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해요. 예. 누가 같이 있어도 편해.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나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좋아할 말을 막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막 극도로 머리를 많이 쓰고 막 그냥 그렇게 애를 타요. 가령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를 막 비유 맞추느라고 막 그냥 피곤해 그냥. 예. 괜히 막 칭찬해. 기사님 운전을 잘하시네요 막 그러고. 택시에서 내릴 때 동전 600원도 달란 말을 못해 그냥. 그렇게 누구하고 있을 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들한테 점수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사람들한테 점수를 따. 그냥 내 점수 갖고 살면 되는데. 이게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 때문에. 예. 의지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다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사람 인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면서. 영어로는 인터디펜던트 하다고 그래. 인터디펜던트.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못난 이로 보일 텐데 의지까지 하면 나를 얼마나 싫어할까? 그렇게 막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또 의지가 돼줄 수 있어요. 남이 나한테 의지하면 안아주고 도와줄 수도 있는. 예. 의지하기도 했다가 의지를 받아주기도 했다가 이런 사람이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이다.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배려를 해, 친구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친구의 마음의 아픔과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화가예요. 화가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장가 갈 때 혼주 대표로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그때 내가 인사하면서 내 아들의 에피소드,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 아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예, 화가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지 엄마가 나한테 그래요. 얘 도시락에서는 우리 성수 도시락에서는 싸주지도 않은 신김치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그래요. 김치 시대신 김치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비밀을 알게 됐다고. 제 친구가 섬에서 이렇게 유학으로 온, 광주로 유학으로 온 애요. 친구가 지 짝꿍이. 근데 가난해요. 섬에서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올라와요. 얘가 있는 집에 올라와서 전부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담궈주고 내려가요. 그러면 얘 도시락 반찬은 하고 한 날 김치 시디신 김치만 싸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들은 이제 맛있는 고기에다가 막 그 도시락 반찬이 화려한데 친구는 시디신 김치만 먹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먹어봐. 그리고 줘도 안 먹어요. 이 친구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안 먹어. 근데 내 아들이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 그것은 지가 김치를 막 먹어주니까 친구가 지 반찬을 먹어요. 그래서 싸주지도 않은 신김치 냄새가 그렇게 우리 아들 도시락에서 나서 냄새가.
나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우리 아들이 친구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예. 이게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 슬라이드.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행복해요. 철이는 맨날 울고만 앉았죠. 애들이 나를 싫어해, 애들이 나를 미워해, 나하고 안 논대. 막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그래요.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근데 얘는 여자아이지만 자존감이 높으니까 큰 애가 철이를 괴롭히니까 와서 막 당당하게 따지죠. 예. 저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다.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엄마가 편해야 아기도 편하다.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애들 표정 보세요. 애들. 예. 엄마가 웃으면 애들은 행복해요. 엄마 품에 있으면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애들은 재밌어요. 폭탄이 떨어져도. 반대로 아무리 행복한 조건을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찡그리고 우울해 갖고 있으면 애들은 불행해요. 엄마가 편해야 돼요. 엄마가 참 중요합니다. 예. 이 엄마들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요, 엄마 표정이에요. 예, 엄마 표정. 그리고 엄마들은 항상 웃어야 돼. 예, 항상 웃어야 돼. 엄마들은 우울할 권리도 없어. 예. 엄마들은 애들을 위해서 항상 편해야 돼. 근데 엄마가 아무리 편하라고 해도 엄마도 인간이니까 남편이 속세게 싸우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 교수할 때는 의과대학생들, 제자들, 남학생들이 많잖아요. 내가 강의할 때 꼭 그 말을 당부를 하죠. 쓸만한 자식을 보려면 너희들 아내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엄마가 불행한데 자식이 어떻게 제대로 클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꼭 당부를 하죠. 이놈들이 내 말 듣고 그렇게 한가 어쩐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꼭 그 말을 해요. 예. 엄마들 편해야 돼. 엄마가 편해야 돼.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다음.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엄마 문제다. 다음. 예.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자기,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자존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라는 게, 이 열등감이나 이런 문제가 청소년기 때, 이 사춘기 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뿌리가 더 깊어요. 더 깊어요. 그래서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이게 시작돼요. 처음에. 갓난아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면 지가 이쁜 아이인지 미운 아이인지를 몰라요. 자기 상이 없으니까.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알려면 거울을 봐야 알죠. 애들은 엄마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봐 갖고 자기가 이쁜 아이다 미운 아이다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그러고 빵긋 웃으면 엄마들은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죠. 막 또 엄마들이 외출 갔다가 애기 생각하면 막 눈에 밟혀갖고 막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뛰어오죠. 그래갖고 막 우리 새끼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도 우리 새끼 보고 싶었는데 막
이런 엄마를 보면서 수백 번은 그런 경험을 하겠죠. 그러면서 아이는 어떤 자화상을 갖게 되느냐면 엄마는 나하고 있으면 좋은가 봐. 엄마는 내가 좋은가 봐. 이게 높은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엄마 품에 아기가 파고들을 때 어떤 엄마들은 말이죠. 특히 우울증에 빠진 엄마들이 그런데 엄마 그리고 이렇게 파고들으면 확 밀쳐버려요. 저리가 귀찮아. 눈에 벼들 말을 하죠. 눈에 벼들 말을 그냥. 그러면 아이는 어떤 자화상을 가져가요? 아, 엄마는 내가 싫구나. 엄마는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구나.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어디서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느냐면 유치원 갈 때 제일 많이 드러나요. 유치원 갈 때. 엄마 손잡고 유치원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나오시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금방 선생님하고 친해져. 그래갖고 선생님 다른 애들이랑 막 장난감하고 놀아 막 재밌게. 엄마하고 떨어져 갖고. 왜 이럴 수 있느냐면 엄마가 나를 좋아한 것처럼 선생님도 나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금방 선생님하고 친해져.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엄마한테 제대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싫어한 것처럼 엄마가 나하고 있는 것이 싫었던 것처럼 선생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께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못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3분의 2는 이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3분의 2는 크면서 수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요.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느냐 보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 거울만이 아니라 많은 거울들을 경험하잖아요. 크면서 특히 중요한 게 선생님 거울, 이모 거울, 주일학교 선생님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어릴 때일수록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거울, 이게 내 엄마 거울은 깨져갖고 깨진 데다 나를 비치는 게 막 내가 얼굴이 막 일그러져갖고 이상하게 보였는데 선생님 거울은 나를 제대로 비춰주니까 이쁜 아이거든.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 3분의 1은 그 문제는 3분의 1인 문제예요. 3분의 1. 3분의 1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더 자극하는 경험을 한다 그거죠. 가령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돈 많은 집 애들은 이뻐하고 나보고는 막 변소 청소시키고 막 오히려 나를 구박하고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엄마도 나를 싫어했던 것처럼 선생님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 같은 건 그런 인간이지 뭘. 이러면서 또는 뭐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막 거의 강화되어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뭐 사회적으로 막 존경받는 입장이 된 사람도 전혀 마음속에서는 성공에 대한 기쁨이 없단 말이죠. 내가 치료한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 환자가요. 재산이 얼마냐면 8천억인 환자가 있었어요. 8천억.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 자신감이 없고. 그래갖고는 우울하고 그러니까 나이 50인데 기분이 우울하고 막 괴로우니까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마음에 편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해피네스라는 단어가 없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대.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고 털 책망하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린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자식.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소리. 이 사람을 비춰준 아버지는 너무나도
완벽주의적인 것을 아들에게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늘 책망하고 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가혹한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 너무나 사납고 무서운 부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네,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의 자존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어땠는가, 어릴 때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 아빠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와요. 네.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게 밖에 있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점수를 몇 점 주고 있느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는요, 결혼 예비 학교가 있어요. 미혼 남녀들 이제한테 강의를 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라고 그러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요.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배우자 선택을 제대로 못해요. 배우자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젊은 부인이, 30대 부인이 굉장히 우울해져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 회장하는 오빠가 있었대요. 근데 이 오빠가 정말로 아주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뭐 신앙도 좋고 뭐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막 그 오빠가 막 동시통역을 해줘. 막 실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뭐 그런데다가 그렇게 인정이 많아갖고 밤에 좀 회의 같은 게 늦게 끝나면 이 학생들을 다 집에까지 위험하다고 다 데려다 줘. 아, 이런 훌륭한 매력적인 오빠가 있었대요. 근데 그 오빠가 어느 날 이 환자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벤치에 좀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우리 사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건 뭐 호박이 덩굴째 굴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훌륭한 오빠가 나 같은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를 놀린다냐, 장난한다냐, 뭐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기분이 나빠갖고 그냥 헤어졌대요.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동아리 나가려면 이제 어색하고 그런 게 이제 안 나고 희지부지 하다가 이제 졸업하고 그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환자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딸도 낳고, 근데 이제 동아리 오비 모임이 있어서 졸업생들 모임이, 근데 거기 모임이 다 끝났는데 그 오빠가 가까이 오더니 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자 그러더래. 시간 있냐? 그러고. 근데 이야기했는데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도 싫디? 이야기 들어본 게 진짜로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물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점수가 50점짜리 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90점짜리 총각이 나타나갖고 우리 사귀시다 그러면 사귈 수 있을까요? 양심 있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적으로 50점인 사람은 기껏 욕심내도 65점 정도나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고르게 된다고. 예. 근데 결혼은 현실인데 살아보면 한심하지. 그냥 목욕도 1년에 한 번이나 아까마까하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결혼 생활도 행복하기 어려워요. 배우자 선택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이 안에 있는 내가 문제다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나는 어릴 때 생긴단 말이에요. 어릴 때. 어릴 때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 또 이런 집안도 문제예요. 아버지가 큰아들만 그냥 굉장히 위하는 집안이 있어요. 큰아들은 막 최고로 막 장손이라 그래갖고 막 한 부인 사장이었어. 그분도 사장인데 아버지가 형만 그렇게 해도 막 이뻐야 돼. 근데 형이 또 착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중학생 때 죽으라고 해갖고 자기도 1등을 한번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통시표를 갖고 막 바람같이 달려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서재에 있는데 아빠한테 딱 보여주죠. 아빠, 나 1등 했어요. 그러고는 딱 보여드렸대. 근데 아빠가 신문을 보시다가 이렇게도 아니고 신문을 보시다가 곁눈으로 한번 슬쩍 보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자만하지 마. 그러고 신문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퍽퍽 울더라고 막. 예? 나이 50이 다 된 사장님이 그냥 그날 얼마나 자기가 괴로웠는지 막 퍽퍽 울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다음 슬라이드. 예. 이게 자기를 열등감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자물쇠에 큰 놈 채워놓고 이놈 갖고 이거 열고 홀을 날아가면 될 건데 꽉 붙들고 또 안 내놔 또.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심리적 현실이에요. 자기는 몰라. 자기가 이렇게 사는지를 몰라. 한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여자 의사는 눈이 작은 게 열등감이에요. 눈이. 예. 그래서 환자 볼 때도요 이렇게 정면으로 못 봐. 자기 눈 볼까 봐서. 예. 근데 이 여자 의사가 전문인데 친구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 점심을 먹는데 이제 한식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김을 이렇게 딱 들었대요. 김을 들으니까 이건 이제 누구한테도 말 못할 내용이야. 이제 상담 시간에는 함께 하는 소리야 지금. 김을 딱 들는데 김이 2장이 딱 따라 올라왔대. 근데 이제 꼬스름한 김 2장을 한 입에 그냥 착 먹어보고 싶어 그냥.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친구 눈치가 보여지더래. 2장을 한꺼번에 먹으면 친구가 욕할 것 같더래요. 눈도 작은 것이. 김을 2장씩이나 먹고 앉았네. 그래서 그냥 한 장을 띄어서 내려놓고 한 장만 먹었대요. 그날 그냥 너무 억울해서 집에 와서 김통을 꺼내갖고 석 장씩 여러 번 먹을 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여자 전문의사 누가 그러리라고 상상이 나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다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김도 마음대로 못 먹어. 이렇게 불편하게 산다고. 남이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릴 때의 경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살게 된다고. 자기가 쓰는 시나리오 때문에. 이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자신을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기 분석.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 감옥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감옥이 아닌데
열등감이라는 심리적 감옥 속에 갇혀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도 제대로 못 먹어. 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마다 헝거라고 그래요. 엄마 결핍증. 이 사진 참 슬픈 사진인데,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땅에다 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밖에다 신발 벗어놓고 엄마 품에 안겨 있죠. 엄마가 이렇게 그리운 존재라고. 엄마는 아이에게 있어서 우주와 같아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애들한테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렇게도 중요한 엄마가 애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엄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아이한테 할 때, 그럴 때 애기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 분이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엄마는 애들한테 생존에 관계된 거거든요. 엄마가 애들을 먹이고 먹여주지 않은 애들 다 굶어 죽었어요. 엄마가 애들 추울 때 따뜻하게 안 해줬으면 다 얼어 죽었어. 엄마가 보호해주지 않았으면 애들은 맹수들에게 다 먹혀버렸을 거라. 애들은 생존과 관계돼서. 우리들은 생존과 관계된 것이 우리들의 어머니다고. 그렇게도 중요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사랑해 주느냐, 않느냐, 이것은 결정적이다. 자존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소중하게 알아줘야 된다고. 자기 기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인류대학 못 나왔으니까 너는 나와야 돼. 그래갖고 그것만 요구하고 그것만 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아이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 자존감 문제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과잉보호 문제가 있어요. 한국 가정이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말이죠, 과잉보호입니다. 과잉보호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엄마가 대신 해줘 버린 것이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 나는 11남 중에서 9째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11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내가 9째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과잉보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1명이나 된디. 과잉보호는 택도 없어. 근데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 근데 나 요즘 엄마들은 얼마나 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지금 엄마들 뭐 교육도 많이 받은 데다가 막 애는 하나나 둘밖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막 과잉보호들을 해요. 근데 이 과잉보호가 애들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들고 열등감이 심한 애들을 만든다고. 과잉보호. 예를 들면요, 과잉보호란 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밤 10시쯤 됐는데 방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 자나, 그러고 방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애가 책상 앞에 앉아서 울고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웬일이냐, 그러니까 숙제 때문에 선생님이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줬어. 그래갖고 그냥 애가 피곤해서 잠은 오는데 숙제를 안 해놓게. 애가 나를 닮아갖고 또 완벽주의요. 그래서 숙제를 다 안 하면 못 자, 잠을. 잠은 와 죽겠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서 유혹이 일어났어요. 왼손으로 확 써줘 버려 그냥. 그때 내가 왼손으로 써주었으면 과잉보호예요, 그것이. 그때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아빠가 부를게 받아 써. 그리고 내가 부르고 지가 받아 쓰고, 그러면 또 졸아요. 그러면 자,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러고 이제
부엌에 가서 또 맛있는 과일이랑 먹고 이제 잠 깨면 자, 또 시작하자. 그래서 마침내 숙제를 다 끝냈을 때 우리 아들이 기지개를 쫙 키워 이렇게 기지개 키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미소가 만족한 미소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숙제를 해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미소예요. 만약에 내가 왼손으로 써줘 버렸으면 그 성취감, 아이의 성취감을 내가 애비가 뺏어간 것이 되는 거죠. 과잉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이렇게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를 해본 아이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이 강을 건너면 열매가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한다고. 근데 과잉보호를 받은 애들은 조금만 힘들면 엄마가 안 해주나 아빠가 안 해주나 그러다가 안 해주면 투정하고 화내고 삐지고 이제 울고 이렇게 된다고. 이 과잉보호가 참 문제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엄마들이 과잉보호를 많이 하게 되느냐면 애기가 짠해서 그래요. 애기가 자식이 그냥 불쌍하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그냥 애 내가 해줘보라 그냥 그러고 왼손으로 확 써줘 본다고. 예. 그러지 말고 엄마가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네가 하는 데까지 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해주더라도 처음부터 해줘버리지 말고 하는 데까지 지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주라고. 자, 여기는 지금 할머니가 애기 손자 과잉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회초리 들고 좀 버르장머리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우리 손자를 그냐 그러고 이 녀석 이거 웃고 있는 것 봐요. 네, 과잉보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등감 심한 애들이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네, 아버지도 문제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다음 슬라이드. 네.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문제더라고. 어머니는 호랭이고 아버지는 허수애비. 아들이 발발 떨고 있죠.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문제예요. 네. 성서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남편은 존경받아야 돼요. 그 대신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셨어요. 그 누가 손해요? 누가 더 손해요?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훨씬 손해요. 목숨까지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존경받고 어머니는 사랑받고 자녀들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단 말은 애들이 억울할 때 노엽잖아요. 어떤 때 억울하냐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하거든. 이것이 성서적인 가정의 구조예요. 근데 반대가 됐잖아요. 아버지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허수애비고 어머니가 그냥 집안을 다 휘둘러 막 이런 집안이 문제 집안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집안에서 호모들이 나와요. 호모섹스, 트랜스젠더 이런 집안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자라면서 특히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은 고추만 달고 나온다고 해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추를 달고 나오더라도 후천적으로 남성다움을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요. 아버지를. 그것이 이제 꽃이 확 필 때가 사춘기 때지. 이렇게 해서 남자가 되거든. 남자가. 근데 남자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닮아야 될 아빠가 이 허수애비요. 그러면 뭔 맛으로 닮아 아빠를? 아빠가 바람직해야지.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면 와, 엄마같이 매력적인 여자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빠는 닮을만 하구나. 그래야지 남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여성을 동일시해. 여성, 어머니성, 페미니너티, 여성성을. 그게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고추 잘라내고 그냥 여자 성기 만들고 트랜스젠더도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 집안에서부터 시작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는 존중받아야 돼. 집안에서.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 말고 권위, 존경받아요. 근데 아빠의 권위는 누가 살려줘야 되냐면 엄마가 살려줘야 돼. 아빠 권위를. 애들은 엄마를 좋아하거든. 애들은 엄마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존과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엄마 그렇게도 좋아하는 엄마가 존경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게 돼요. 반대로 그렇게도 좋아하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아빠를 무시해요. 아빠들이 애들 나무랍니다. 널 그러면 안 돼.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이제 애가 막 이렇게 불어갖고 이제 지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러. 그럼 되게 엄마들이 뽀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뽀로로 따라 들어간 엄마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해요. 애 위로한답시고 너 아버지 성질 네가 잘 알잖아. 이해해야 그래. 아버지는 갑자기 성질 더러운 놈 되어버려. 아버지 권위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버려. 이러면 안 돼요. 너 아빠한테 혼났다고 아빠 삐지고 그러면 안 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빠 친구들 모임에서 아빠 네 자랑 얼마나 하는 줄 알아? 지난번에 너 연락도 없이 몇 시간 밖에 나가서 연락도 안 됐을 때 아빠가 얼마나 너를 애타게 찾고 다녔는 줄 알아? 너? 이렇게 아빠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아빠를 존경하게 해줘야 돼요. 성서적인 가족 구조가 가장 건강한 가족 구조.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음. 이런 집안도 많더라고.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그냥 좋아 죽네 그냥 막. 완전히 왕따 아빠는. 대표적인 것이 기러기 아빠예요. 기러기 아빠. 대단히 병적인 겁니다. 이 기러기 아빠는. 아빠는 완전히 없고 내가 샌디에고에서 공부했거든요. 샌디에고에 있을 때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들하고 샌디에고 와갖고 공부하고 있어. 아빠는 어디 갔냐면 돈 벌어야죠. 한국에서 돈 붙여주고. 아이가 아빠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예. 이렇게 왕따 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교육을 엄마들이 주로 책임지기 때문에 애들하고 엄마하고는 친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엄마들이 아빠가 이러고 있으면 여보 당신도 오셔서 같이 드세요. 이렇게 아빠를 초청해야 돼. 그럼 아빠가 그때서 나도 좀 먹을까? 그러고 이제 한축 뛰는 거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다음. 다음.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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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자의 주인 아버지와 친해야 돼요. 다음. 다음. 자, 좋은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좋은 어머니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예. 자존감이 높아야 돼. 열등감에 빠져서 있는 엄마는 안 돼요. 예.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다음. 오케이. 시간 때문에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자존감이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기의 평가인데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년기에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단 말이죠. 그 열등감의 모체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마음속에서 치료가 되지 않은 채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그대로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 대인관계라든지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식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돼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아주 많이 노력을 해요. 엄마한테 점수 달라고 막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 막 하버드도 나오고 막 인류 회사에 미국의 인류 회사에 막 CEO도 되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그 마음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권총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자기를 이렇게 깨어나 주세요. 안고 따뜻거리고, 자, 따라서 하세요.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엄마야.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 아빠야. 옳지. 그렇게 생각을, 그 자존감에 대한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오케이. 시간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